자, 241쪽에 이제 우리가 요건을 봤고요.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효력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기본적인 권리는 동그라미 1번에 인도 거절권이에요.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다음 2번에 보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 기억의 대세적 효력이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어떤 한 사람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겨서 얘가 공사대금 2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건물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못 준다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얘가 경락대금으로 1억 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을은 요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기 2천만 원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 변제권이 안 되니까 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물상대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 이런 말을 써요.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경락인이 이제 소유자가 됐어요. 경락대금 다 냈으니까. 그러면 이 병이을한테 아, 내가 경락받은 사람이니까 그거 제 거예요. 이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병은 이거 인도받으려면 얘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면 2천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돈을 뭐 크게 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얘죠. 얘는 결과적으로 얼마에 이걸 낙찰받을 꼴이 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치권은 누구에게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됐는데 얘가 안 줘요. 그러면 이 병이 을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법원이 이 사람이 인도를 거절하고 있을 때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조사해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법원이 직권조사할까요? 주장해야 될까요? 주장해야 돼요. 일일이 직권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장을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병이. 원고 전부 승소. 을은 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그럼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이 조사할 거고,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환급부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빨리 공사대금 주고 당신은 인도해. 서로에게 이행하라. 상환급부 또는 상환이행 판결을 내리게 돼요. 서로에게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상환이행 판결, 이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건 딱 2번 나와요. 딱 2번. 언제 나오냐면 지금 유치권에서 1번 나오고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는 동시행의 항변권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을 때 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줘라라고 상환이행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환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와요. 유치권하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시행.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동시행하면서 또 물어보겠죠. 딱 2번 나와요 이러면서.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 유치권하고 동시행해서 나오게 돼요. 자, 교재를 보세요. 그게 이제 니은의 재판상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상 행사.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니은의 재판상 행사 둘째 줄 마지막에, 그러나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이걸 상환급부 판결, 서로 주고받아라라는 판결이에요. 자, 조문을 볼게요.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 점이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 되면 유치권자에게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걸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처럼 배당받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고요. 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걸 소위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수리했는데 수리대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시계를 경매에 붙이기 좀 그러면 평가를 얻어서 이 시계를 자기 채권에 직접 충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간이하다, 간편하다는 거죠. 간편하게 변제에 직접 충당한다라고 해서 간이 변제 충당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의무가 나오겠죠. 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선관주유물을 가져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을 줄여서 선관주유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물이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이제 보관할 때 주유물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물가 있고 두 번째로 선관주유물가 있는데 어느 게 훨씬 더 고도의 주유물이냐면 선관주유물, 선관주유물.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남의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빌려주거나 담보 잡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단서조항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다. 원래 사용할 때는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용이 그 유치물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사용이면 그때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의 선관주의 의무, 2항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위반하면 유치권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당합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2번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 의무. 근데 어떤 사용은 가능하다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의무 위반 효과는 소멸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저당권이 나오죠. 조문을 보시면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첫째 줄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얘를 묶으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면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 건물에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누구라고 불렀어요? 물상보증인이란 말을 썼죠. 물상보증인.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물상보증인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점유는 저당권자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라고요?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그건 무효예요. 설정자가 점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의 개념이고요.
괄호 2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2번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점유한다고요?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점유를 안 하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두 개 있었죠? 저당권하고 지역권. 아까 지역권 할 때는 저당권이 생각 안 나고 저당권 하는 것도 지역권 금방 까먹었잖아요. 그 저당권과 지역권은 뭘 안 한다 그랬어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권적 청구 중에서 뭐만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은 취득시효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시효. 절대 안 돼요. 취득시효 하려면 일정 기간에 점유를 요건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도 안 되고 반환 청구 안 되고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가 하는 거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채무자지만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나와 있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등기 파트 공부할 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었어요? 존속 요건이에요? 발생할 때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존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 시간에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참고로 보세요. 동사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이 돼 있는 것만 가능하고 4번에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이걸 이제 괄호에 뭐라고 되냐면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이게 뭐지 이러는데 그냥 쉽게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1억 원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라고 해서 수동형 P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담보되어지는 채권, 담보당하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대부분 금전일 텐데 반드시 금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표시해야 되냐면 금전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 얘기 나와 있고 둘째 줄에 금전 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이 때는 피담보 채권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 계약을 해서 이제 있다고 하면 근데 제가 말도 잘 안 듣고 뺀돌뺀돌해서 의무를 이행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건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강의 청구권을 위해서 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건물이 있다 치면 할 수 있는 거였죠. 비금전 채권이라도 이걸 위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번 갑저당, 강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사람이 얘가 얼마 받아갈지 겁나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금전 채권이라도 되는데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금전으로 산정해서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이라도 상관없지만 등기 시에는 금전으로 표시를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나오는데 주로 시험은 효력 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1번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를 보세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여서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불러요. 지연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의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얼만큼만 담보되냐면 1년분.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채권자고.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근데 지금 보는 건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되면 이 경매불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이 어디까지냐. 그럼 일단 원본이 1억 원이죠. 원본. 그 다음에 원본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위약금에 약정을 했다면 이 위약금도 담보가 돼요. 자, 변제기가 도가 됐다.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고 실행비용은 뭐 당연 담보고요. 담보되는 건 이렇게 5가지만 담보가 돼요. 근데 이자는 얼만큼 담보가 되냐면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게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변제기를 도가 되면 일반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로 바뀌겠죠. 이때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1년분까지만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변제기가 있고 돈을 빌려줬어요. 원본. 이자. 자,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다고요? 이자는 무제한. 근데 이게 이자가 무제한 담보된다 하더라도 이게 변제기를 지나게 되면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지연배상이 돼요. 근데 이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1년. 그럼 현재 을이 변제기를 도가해서 2년째 돈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그럼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지연배상 2년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우선 변제가 되냐면 요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2년은 넘었는데 왜 다 해주지? 요만큼만 해주느냐? 왜겠어요?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 얘가 지연배상까지 무제한 받아가 버리면 밑에 사람들 받아갔더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1년분의 하나여 담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2년이 됐어요.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될까요? 얘는 전액 변제해야 돼요. 전액 변제. 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에 관한 범위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디까지 담보되느냐.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인데 특히 조심하실 점은 지연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 그 얘기고. 그래서 오른쪽에 지연배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등기하지 않아도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적물의 범위예요. 358조를 보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치고요.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배제 특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번엔 목적물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이게 토지예요. 토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했죠. 저당권의 효력은 요 토지에만 미쳐요? 수목에도 미치는 거예요. 수목에 미치는 거죠. 또는 여기에 뭐 종물이 붙어 있다든지 부합물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에도 전부 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디까지 배당받을 수 있느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를 봤다면 두 번째는 경락인이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토지 저당권이 있어서 경매에 참가했는데 그 토지에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나무들이 좀 괜찮은 거면 이 땅 경락 받으려면 땅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값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그래야 경락받을 가격이 가까워지는 거겠죠. 저당권의 효력은 이 원물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물, 종물 전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경락인은 모두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과실이 나와요.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자, 뒤에 건 안 보시는 거고요. 앞에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인데 우리가 과실이란 말, 과실. 우리 법에서 과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천연과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천연과실. 사과, 배, 감, 귤 이런 게 천연과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산출물이라고 해요. 산출물.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배나무가 원물이면 배는 뭐예요? 천연과실이죠. 사과나무의 사과 역시 원물에 대한 과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 뭐예요? 어미소가 원물이면 송아지는 천연과실이에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돼지는 뭐예요? 천연과실인 거였죠.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도 역시 천연과실인 거죠. 그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을 하고 법정과실은 사용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건물을 사용한다. 차임이 발생하겠죠. 이 차임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뭐냐면 법정과실이에요. 돈 빌렸으면 뭘 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느냐?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왜 안 미치냐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사용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당권자가요? 설정자가요? 얘가 저당권자고 설정자인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점유를 누가 한다고요?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냐면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관철하면 설정자 입장에서는요.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늦어지는 게 좋을까요? 늦어져야죠. 늦어질수록 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경매 절차에 협조는 안 하고 당연히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도 제기해보고 막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질 끄는 걸 막으려고 원래는 안 미치는데 뭘 하면 미친다고요?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면. 조문 다시 볼게요. 359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압류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설정자가 이제 과실을 막 취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여기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치냐면 압류하고 나면 이제 설정자는 더 이상 과실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이제 이거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경매로 넘어갈 거면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에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죠. 경매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거 경매 넘어갈 거라는 걸 표시하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이거 경매 넘어갈 거니까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표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저 건물의 등기부 갑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되는 순간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류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찍혔는데 거기에 이해관계를 맺고 들어오는 사람은 보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압류가 된 거고요. 그 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이 설정자가 취득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한 거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부동산을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친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토지용권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거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이 특별히 뭘 규정했냐면 일괄경매라는 것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서 한 사람에게 낙찰시켜주면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경매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토지의 저당권이 건물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와 건물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토지만을 경매해야 되고 이 건물은 철거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디에 따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에다가. 민법 365조에 이걸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괄경매가 된다고 해서 이 저당권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면 양쪽으로 다 받아요? 토지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토지로부터만 되지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경매. 그러나 그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법이 정하는 요건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축조돼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으면 일괄경매 안 돼요. 첫 번째,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돼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건물 소유자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거를 갑이 예를 들어 A에게 팔았어요. 현재 A가 소유자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얘는 지금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어요? 갑이잖아요. 그럼 갑에게 저당을 잡고 죄송합니다. A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되려면 이 건물은 누구 거야 되냐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되고요. 제3자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인정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되냐면 토지로부터만 되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밑에 요건에서 나와 있고요.
확인해 두시고,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저당권이 침해당하면 일단 얘도 물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1번에 구제 방법 1번에 물권적 청구권 침해 행위에 뭐가 나요? 제거, 예방, 제거. 뭐가 없죠? 반환 청구가 없어요. 반환 청구.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주의할 점은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담보물 보충 청구인데 여기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문을 볼게요. 362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려면 설정자의 뭐라고 됐어요?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반드시 설정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설정자의 잘못이 없으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을 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1월 1일 날 빌려줬고요. 변제기가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설정자가 예를 들어 7월 1일경에 담보물을 이만큼 부쉈어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얘가 지금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돼요. 그것은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7월 1일 날 이걸 때려 부쉈어요. 얘는 언제까지만 돈 갚으면 되는 애였냐면 12월 31일까지만 갚으면 되는데 얘가 담보물을 때려 부쉈다라고 하면 얘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갑이 을에게 야, 너 7월 1일자로 당장 갚아.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변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제해야 돼. 이게 바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이요, 반드시 즉시 변제를 꼭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담보물의 보충을,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변제기까지 그냥 기다려 줄 테니까 담보물 좀 채워줘라고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당연한 거죠. 담보물 채우라고 그래서 힘들게 채웠더니 당장 갚으려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을. 그럼 만약에 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이게 번개 맞고 낙뢰에 의해서 저당물의 일부가 소실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충 청구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조문 볼게요. 저당권의 처분인데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뭐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채권하고 분리양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분리양도는 안 되고, 자, 다음에 369조. 제목이 뭐냐면 부종성이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아까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했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이런 성질이 뭐였어요? 수반성.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부종성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유치권은 뭐 특별하게 조문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에 종강해요. 예. 계약법 다음 주에 진행할 테니까 뭐 지금까지 쭉 뭐 보셨는데 복습은 좀 하셨나요? 안 하셨죠?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12월 말이고 마음도 바쁘시고 할 텐데 다음 주에 꼭 출석하시고 그 이제 1월 달부터는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11, 12월 달에는 그냥 들어두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데 1월 달부터는 이제 복습해야 되니까 그 1월 달부터는 정말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생활 12월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일단 다음 주에 종강하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